안녕하세요.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의 윤희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치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관리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치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빠른 기간 내에 자연 치아 대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치과 전문의 김신궁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아가 빠지게 되는 치주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치주 질환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주염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우 경미한 단계입니다. 치주염이라는 것은 치아에 쌓이는 음식물 잔사로 인해 발생한 치태와 치석으로 인해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 치조골이라는 치아 주변을 감싸주고 있는 뼈가 녹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간단하게 경미하게 염증이 생긴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초기에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치아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진행된 단계가 되면 이제 이런 치태와 치석에 있는 세균으로 인하여 잇몸 주위에 있는 뼈가 점점 내려가게 돼서 이가 조금씩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심각한 단계가 되면 이런 치아 주변에 있는 뼈의 파괴가 매우 심각해져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아주 심각한 단계가 되면 결국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치아 우식증도 그 원인인가 봐요. 네네,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원인으로 또 치아 우식증이 있게 되겠는데요. 치아 우식증은 보통 충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보통 이렇게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범낭 질환 주변에만 약간 충치가 생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상아질에 충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충치가 매우 진행되게 되면 치아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신경에까지 충치가 다다른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치아에 자발적인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신경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충치가 더 많이 진행되게 되면 치아의 뿌리 끝까지 충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발치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빠지게 되면 뭐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나요? 네네. 발치 후에 오랜 기간 이를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화면상 보시는 듯이 우측으로는 이렇게 이가 발치된 부위인데요. 이를 발치한 후에 오래도록 이를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치한 부분에 잇몸뼈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재생이 늦어져서 매우 잇몸뼈가 많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치아의 목 부분 높이까지 뼈가 있어야 되지만 많은 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치아 뼈가 많이 높게 되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치아 주변의 뼈들이 많이 내려가게 돼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틀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는 데서도 좀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요, 화면상으로 보실 때 이제 좌측에서 아래쪽에 어금니를 발치하게 된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네. 네네. 이런 경우에 아래에 치아가 맞닿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위에 있는 맞닿는 치아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치아를 회복하려고 해도 위에 있는 치아들이 높이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크라운을 씌우시든지 아니면 아예 심각한 경우에는 발치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치아를 잃게 된 빠른 시간 내에 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상실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는 보통 4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왼쪽을 보이시는 전체 틀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틀니는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치료인데요. 잇몸에만 지지되는 틀니를 만들어서 이를 회복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줄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틀니 사용에 다소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보이는 것은 부분 틀니인데, 부분 틀니는 치아를 몇 개만 부분적으로 빼게 된 경우 잇몸과 치아에 함께 지지를 얻는 틀니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와 함께 지지를 얻기 때문에 전체 틀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라는 치료인데요. 브릿지라는 치료는 치아의 사이사이 공간에 이가 하나씩 없는 경우에 앞뒤 치아를 조금씩 삭제해서 그 가운데 치아를 회복시켜주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틀니처럼 뺐다 꼈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에 완전히 고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편감은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임플란트 치료는
이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에 인공 치근을 매식해서 그 위에 보초를 올려주게 되는 형태로 주변 치아를 건드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손실이 적게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작 기능이 거의 이제 자연 치아와 유사한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처음 할 때 치료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네, 임플란트는 환자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그 치아의 방향이라든지 치아의 손실된 부위 그리고 그 부위에 남아있는 뼈의 양이라는 게 매우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 맞는 최선의 술식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에게 어떠한 전신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스캔에서 네, 본을 좀 뜨는 그런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제 술자의 경험에 의해서 임플란트 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입안에서 촬영한 데이터와 구강을 스캔한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합쳐서 그 최적의 위치에다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도록 수식을 계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최적의 위치에 더 적은 개수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단계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강 내 스캔 데이터를 뜬 상태를 가지고 CT와 함께 합쳐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치아가 들어가면 가장 적절하고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가장 적은 횟수로도 가장 튼튼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획해서 그에 맞도록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요. 그렇게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도 어떻게 해서 보초를 올리게 되면 가장 적절하게 보초를 올릴 수가 있는가를 계획해서 식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금 3D 제작을 통해서 완전히 거의 맞는 가상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환자분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을 경우에 어느 부위에 위치하게 돼서 나중에 뼈에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힘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치아의 심미적인 잇몸 부분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계획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CT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식립할 위치에 미리 기존에 있는 치아들에 거는 가이드를 장착해서 임플란트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사진과 같이 처음에 수술 전에 디자인했던 것과 최종 임플란트 식립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치아 상태 확인부터 가상 수술까지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임플란트 식립부터 또 최종 보철까지 소요되는 기간,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보통 어느 정도 걸리게 되나요? 네네. 임플란트 식립부터 보철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위에 턱뼈 같은 경우,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심어놓은 후에 보철까지 올리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뼈가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3에서 4개월 정도 보철을 올리는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철을 올리는 기간은 환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환자의 뼈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기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는 수식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뼈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바로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거의 즉시로 보철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상실된 치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영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상실된 치아를 회복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죠? 네,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의 턱과 아래 턱에 골고루 이가 여러 가지 빠지신 분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발치하신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잇몸 주위뼈들이 많이 높고 그다음에 뼈 이식도 많이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했을 경우에 최적의 길이로, 최적의 방향으로 심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느 부위에 뼈 이식을 충분히 해줘야 될지 계획하고 식립했던 경우라서 이제 수술 처음에 계획에 맞게 이를 잘 회복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네, 다음 사례는 아래턱뼈에 이가 하나도 없었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이어서 이제 아래턱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움푹 패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어서 네. 이렇게 잇몸뼈가 높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이제 아래턱뼈에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 신경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까지 너무 길이가 가까워가지고 충분히 고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CT와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신경이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와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심어야 가장 뼈에 좋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계획해서 심었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만나봤습니다. 근데 치아가 빠진 채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치조골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이럴 땐 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치조골이 무너져 내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뼈 이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치조골이 위에 엑스레이에서 보시듯이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위턱과 아래턱에 모두 이가 발치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잇모인 뼈가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저 부위에다가 높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딱딱한 뼈를 함께 이식을 해서 높이를 확보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어야 이제 보철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저작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에도 또 뼈 이식이 좀 필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치아가 살짝 보이고요. 위에도 원래 치아가 있었던 부분인데 발치한 지가 워낙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원래 치아의 폭만큼 저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있는 잇몸뼈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폭과 그 높이가 줄어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을 때 충분한 지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식립한 주변에 뼈 이식을 많이 좀 같이 동반되어야 임플란트를 가장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식립 방향으로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뼈 이식술에 그 사용되는 재료는 어떤 거죠? 네, 잇몸뼈에 이제 사용하는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네네네. 사람의 인체에서 추출한 뼈, 동종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뼈를 이식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뼈 종류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네,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딱딱한 뼈, 특히나 높이가 많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약한 뼈로만으로는 충분히 높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뼈 일부분에서 그 딱딱한 뼈를 채취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가 많이 잇몸뼈가 소실된 부위에 고정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충분한 뼈의 폭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좀 주로 빼게 되죠? 주로 이제 뼈가 많은 부분, 턱끝이라든지 아니면 아. 아래턱의 어금니 뒤쪽 부위에서 뼈를 많이 채취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또 사진 보면서 설명 이어갈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위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위턱뼈에 그 뼈를 이식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위턱에는 어금니 부위에는 그 윗부분엔 코에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상악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뼈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상악동이라는 곳에 막을 살짝 위로 올려준 후에 그 밑부분에 저렇게 가루 형태의 뼈를 많이 이식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나중에 뼈로 잘 변환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치아에서는 요즘에 치과에서는 흔하게 뼈를 이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이 이제 소리가 울리라고 비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뼈 이렇게 식립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공적인 식립을 위해서는 그 환자 잇몸 뼈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대략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엑스레이와 함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빨간색 원 안에 보이는 부위를 보면 치아 주변에 뿌리 끝에 검게 보이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는 이제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되게 돼서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 많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이를 뽑게 됐을 때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임플란트 식립하기 위해서는 지지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임플란트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심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발치하게 난 후에도 그 부분에 충분한 뼈의 폭과 고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모식도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빨간 원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코 옆에 있는 빈 공간,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위에 있는 어금니와는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 이 부분에다가 뼈 이식을 많이
시행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어야 나중에 임플란트가 충분히 뼈의 지지를 얻게 되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네. 제가 초중, 중등 때 어금니를 양쪽 위 한 개씩, 밑으로 한 개씩 발치를 했어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니가 약간 자꾸 벌어지는데, 이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벌어진 이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 그게 사실은 걱정돼서 병원도 못 가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그러시군요. 들어가. 그래서 그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돼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거의 그러면 한 40년 정도 방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경우에 네, 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를 발치하게 된 부분으로 이가 많이 쓰러져 가기 때문에 틈이 벌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게 되면 이 쓰러진 치아로 인해서 최적의 위치에 방향에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쓰러진 부위에 이제 앞에 치아들을 좀 씌워줌으로써 공간을 충분히 메워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교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앞에 벌어진 치아들을 먼저 조여줘서 틈을 막아준 후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게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분한테는 좀 적절하다. 네, 이런 경우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두 가지 방법을 좀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계속 또 방치하게 되면 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치하게 될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잇몸뼈라는 것은 자극을 받아서 계속해서 뼈세포가 재생이 돼야 그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자극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잇몸뼈가 점점 위축되고 나중에는 뼈 이식을 정말 많이 동반해야 되는 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처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뼈가 부족한 경우에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좀 저희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까 전에 뼈가 많이 부족했던 분으로 보여드린 사례에서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인데요.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우측 사진은 임플란트를 심은 사진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임플란트를 이 위치에 심기 위해서는 많은 뼈 이식을 동반해야 했던 경우입니다. 특히나 아래 위에 모두 임플란트 심기 위해 뼈의 높이, 고경이 부족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딱딱한 뼈를 함께 이식해 줌으로써 임플란트를 개수에 맞게 심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그냥 단순히 뼈가 많은 부분이 아닌 나중에 보철을 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뼈 이식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잘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좌우측으로 걸쳐서 많은 부위에 이가 없었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치한 기간이 좀 오래돼서 이도 약간 쓰러지고 그 다음에 부위도 다양해서 수술을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야 임플란트를 나중에 보철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을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서도 아래와 위쪽에 모두 뼈 이식을 적절히 동반하는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오른쪽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치와 비슷한 방향과 좋은 보철 위치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그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연결됐습니다. 자,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집사람은 67세 됐는데 말입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이가 하나도 없고 네, 틀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 안 틀어가지고 네. 그 중간중간에 그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아내의 사랑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67세 여성분인데 이가 위아래로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러면요? 예. 그럼 틀니를 지금 윗니, 아랫니 다 쓰셨네요. 네, 그러신 경우 이런 같습니다.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치조골이나 그런 잇몸뼈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서 네. 임플란트 계획을 잘 세워서 신입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뼈 이식을 많이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신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충분한 뼈가 확보되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전부 다 식립해서 보철을 하기보다는 앞니, 뼈가 충분히 있는 앞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부위에 보철을 올리고 그 부분에 틀니를 걸게 되면 기존에 쓰시는 완전 틀니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덜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또 저희가 또 국가 좀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몇 개 받죠? 지금 이제 현재 법상으로는 65세 이상이신 분에게는 임플란트가 2개까지 네.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또 2개까지 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뼈가 많은 앞쪽에다가 이제 좀 임플란트로 심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를 기둥으로 해서 부분 틀니가 가장 좀 적절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네. 임플란트를 지지를 하는 바탕으로 틀니를 올리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틀니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의 틀니보다 훨씬 더 조금 튼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자주 빠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 틀니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점 잘 착안하셔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또 보험이 또 2개까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는요. 연결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봤거든요. 네, 네. 근데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뼈 이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임플란트 그러면 식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도 아무래도 100% 성공할 수 있는 수식은 아닌데요. 이제 실패 사례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제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좌측에 임플란트가 실패한 경우인데요. 네. 이제 화면상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임플란트 식립된 주변으로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아의 주변의 잇몸뼈들의 가장 적절한 위치로 또 가장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위치로 식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많은 과도한 잘못된 힘이 가해져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술 방향이라든가 임플란트의 길이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네.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인데요. 그 다음 사례는 화면상에서 보시다시피 우측으로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을 충분히 동반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했던 경우인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하나가 옆으로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네,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으로 임플란트가 이제 뼈가 충분히 지지가 되지 못해서 아, 밀려 올라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뼈 이식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술식 전에 어느 정도 뼈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실패 케이스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 턱뼈에 지나가는 신경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아. 그래서 네, 화면상에서 이제 좌측으로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3가지 임플란트 심은 것 중에 가장 가운데 임플란트가 이제 아래 있는 턱에 있는 신경을 누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도 좀 많이 나게 되고 또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자가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는데 다소 어려웠던 환경에서 심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임플란트에 신경을 누르게 돼서 아래 입술이라든가 혀 부분에 불편감이 남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나중에 그런 부작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최적의 위치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신경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지를 적절하게 계획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치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61세 되는데요. 네네네. 골다운증 주사를 맞았어요. 아, 네, 골다공증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치아가 하나 골다공증 주사를 1년 좀 넘게 맞았거든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치아가 하나가 너무 이제 아파서 뿌리가 뭐 녹았다고 해서 뽑았어요. 그래 그걸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치아가 하나를 이제 빠지셨다는 거죠. 치아 하나가. 예, 어금니가 그래서 지금 위에 이빨을 좀 해놨는데. 네, 어금니가 빠지셨고요. 이게 네. 한 언제 정도 빠지셨죠? 지금 9월 초쯤요. 지금 한 달쯤. 아, 네, 한 달 좀 채 안 되셨네요. 네, 한 네. 달 정도. 네. 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지금 임플란트를 하면은 괴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뭐 뽑아놓고는 또 바로 해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려고요. 네, 좀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에 치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골다공증 주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골다공증 주사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포함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뼈의 재생 주기를 좀 바꿔주는 그런 약인데요. 이제 이런 약을 주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잇몸뼈, 치조골의 치수염 또는 골괴사, 골수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치과들에서 요즘에는 이러한 그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매우 주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빼신 지 한 달 되셨는데 빼신 기간은 빼신 후에 2달, 3달 아니면 언제든지 식립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골다공증 주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골수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사일 경우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사를 중단하고 또는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한 후에 임플란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치과들에서 이제 골괴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최근에 치과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이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인지를 그 다니시고 있는 병원의 의뢰를 통해서 회신을 받은 후에 임플란트 신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가셔서요. 정확하게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 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골다공증도 굉장히 다양한 약을 쓰기 때문에 네. 꼭 그 약이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가셔서요.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뼈 주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꼭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작용 사례를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임플란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전신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고혈압은 없으신지 또는 당뇨병이라든가 다른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되게 되는데 또는 그런 식립된 임플란트가 뼈와 함께 고정되는 과정 가운데 혹시 방해를 받지 않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 또는 뇌경색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로 수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피가 많이 잘 안 멎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전신병력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전신병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을 것인지 또는 이런 뼈 골질이라든가 CT를 찍게 되면 이분의 뼈는 어느 정도의 단단한 게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뼈의 밀도를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이분의 뼈 밀도가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에 맞춰서 개수가 몇 개 필요한지 그리고 깊이는 얼마나 심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심을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딱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치료 후 또 관리가 아주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어렵게 심고 또 뼈 이식까지 많이 해서 식립하게 됐는데 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금방 상실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자연 치아에 비해서 좀 더 그 나사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잇몸과 잇몸 사이에 좀 더 음식물이 많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을 주기적으로 잘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구강 보조 용품을 사용하시면 더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거의 치주염과 비슷하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신 후에 이제 치과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임플란트 주변의 청소와 함께 임플란트 주변에 쌓인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태, 치석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시죠? 자,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이를 네. 그 어금니가 하나가 있고 안에 두 개가 약간 그 지난번에 아말감을 한번 했는데 그걸 뽑아서 세 개를 한꺼번에 뽑고 네. 근데 다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뼈가 너무나 녹아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뼈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세 개? 네. 네. 위치가 네. 어떻게 되죠? 위치가 어금니부터 안쪽으로 세 개예요. 어금니까지. 어금니는 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뽑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앞전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어금니 쪽에서 세 번째 쪽이 좀 그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를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요. 네. 그럼 꼭 이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 그렇게 좀 한번 네. 꼭 뼈 물어보고 싶어요. 이식을 하셔야 될까요? 이분은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어금니 세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네. 이제 세 번째 어금니는 사랑니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랑니는 필요 없는 치아라고 해서 이제 발치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치과에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하셨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가 너무 주변에 염증이 많아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치조골이 많이 녹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다는 치과 의견을 들으셨는데 이제 제가 엑스레이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엑스레이 상에서 만약에 뼈가 하방에 조금이라도 신입될 수 있는 뼈가 있다면 그 위에 딱딱한 뼈 이식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뼈 이식으로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좀 정말 곤란한 경우라면 네. 앞에 있는 치아들에 충분히 지지를 얻어서 부분 틀니를 하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회복하실 수가 브릿지도 있겠습니다.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뒤에 있는 어금니 세 개가 네. 발치된 경우라서 이제 과거에 이제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이제 안패 치아에 걸어서 뒤에를 매다는 경우에 보철도 시행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앞에 치아에 부담이 많이 가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권해드리지 않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전화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뼈가 있으면 뼈 이식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없다면 부분 틀니가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치료를 한번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아 대신하는 치료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네. 평상시에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치아를 오랫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를 당연히 잘 닦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치아에 발생하게 되는 치태와 치석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양치질만으로 완벽하게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치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병행하시면 치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가 흔들리게 되거나 좀 깨지게 된 경우에도 미리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아 사이를 묶는다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이를 유지하시면 임플란트를 심지 않아도 이 자기 치아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요. 두렵다고 치과 가는 거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좀 주기적으로 가셔서 치아 관리를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신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